자, 우리 강 변호사님 있는 데로 왔습니다. 자, 마이크입니다. 됐습니다. 근데 소리가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작가님이 요 정도 잡아야 돼. 잡고. 마이크? 저기 마이크 안 쓰고요? 무선 마이크 쓰면 자꾸 충전해야 되잖아. 번거로워. 아.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우리 삼성에서 1년 26년 하셨다는 거 알았어요? 예, 예. 오, 대박. 네, 장 기자님. 가리고 있어? 아, 그렇구나. 예, 알았습니다. 예. 파라솔 기둥이 가린다고. 아, 기둥. 네, 기둥.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작가님이 기계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아, 그래도 괜찮죠. 근데 파라솔에 어차피 나오니까 그럼 파라솔 앞에 앉는 방법이 있죠. 파라솔 뒤에 앉지 말고 여기 앉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제 원고에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상관없어? 그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자를 이쪽에 앉으시는 게 낫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쪽에 한 번에 여기 앉고 한 번에 여기. 작가님 이건 다 세팅하세요. 다른 건 말고 이쪽 단서만 돼요. 네. 다른 정보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무능한 추운 바람은 결국 운멸로 자기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악성으로 각과 개혁과 정상이 그 힘을 얻을 것 같은 것을 예상하는 것. 윤석열의 검찰과 또 언론을 묻는 민경호가 같은 적폐들의 바람이 우리가 나오는데? 가경에서 국민들의 정신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이루어지지 못하는 윤석열은 소와 장관의 상위 사건을 덮어서 작가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일로. 손을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삐딱하잖아요. 작가님이 이밖에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돼? 이거를 이쪽으로 있는 것도 모자라. 그러니까 그의 아, 주택이 역시 기계치는 방법. 여당과 자, 그러면 안 통일을 돼. 향한 한란을 여기를 낮추면 돼. 곧 그쪽에 휘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윤석열 주택이라는 개념은 아,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게 이건 무시합니다. 위아래잖아. 좌우. 여전히 무소불위의 의견을 뚫는 중요한 까닭은 바로만 미래통합당과 수고 언론들이 윤석열의 병을 자처하며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애초부터 좀더 붙어주시면 윤석열과 그 정도면 돼요? 적들이
좀 자연스럽게 저렇게 팔꿈치도 올리고 국가 대학을 저지해 왔음을 건방져 보여. 증명해주고 있다. 자, 마이크 테스트 좀 하고 자, 인사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이득신 작가입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오직 비주얼로 승부 거는 남자, 대한민국 비주얼의 모든 것, 외모지상주의자 이득신 작가입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잘 들리면 들린다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완전히 백두화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 통합당과 시간차가 있으니까 댓글이 좀 늦게 올라와. 네. 코로나 대응을 한 4, 5초 정도. 오디오가 훌륭하고요. 오디오 굉장히 훌륭해요. 할때 마이크 왔다 갔다 하는 거 주의하세요. 정부 여당의 배경은 저런 것도 수지가와 피해자의 공포로 이런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여기로 하면 너무 커서 안 나오고 저쪽으로 치는 게 딱 좋아요. 진국적이고 희생적인 자, 진행해 주시죠. 마이크 좋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는 오늘도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퇴진 범국민응징본부 이름으로 현재 대검찰청 앞에서 15일차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5일차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저는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응징본부 이름으로 이거 현장에서 현장 스케치도 하고 또 중계 방송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아주 지난번에 이제 공수처 관련돼서 우리 이제 강윤경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거는 벌써죠. 결국엔 피해자의 무리한 바람이 예,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다시 이제 오늘도 강윤경 변호사님을 또 다시 불렀습니다. 오늘 이제 강윤경 변호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인터뷰할 내용은 뭐냐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오늘은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하고 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출연했던 강윤경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는 데는요, 서울 아니고요, 부산인데 촬영 때문에 우리 검찰청까지 올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이에요, 부산. 네. 수영구.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 예, 지난번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부산 수영에서 지난번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 출마하셨던 분이죠. 예,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낙선자라고 했더니 낙선자라는 이름 그 소리가 너무 싫다고 그래서 그냥 낙엽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강 변호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96년도에 삼성그룹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2017년도까지 이제 삼성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삼성생명에서는 이제 교육팀 관련돼서 교육팀과 영업관리 쪽에서 이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SDS 쪽에서는 SDS 자회사 쪽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IoT 이제 관련된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재용 관련된 그 또 인터뷰를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하고 하게 돼서 저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번 이재용 재판의 이제 범죄 사실이 뭐였나, 이제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우리 작가님이 지난번에는 작가라고 말씀하시고 상 받으신 것 때문에 놀랐고, 또 이번에는 그 꿈의 직장이라는 삼성맨이었다는 것 때문에 또 오늘도 또 놀랍니다. 까도 양파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 물어보신 우리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 이게 참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범죄 세계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계부를 쓰듯이 주식 회사들도 이제 회계 장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뭐 돈을 얼마 썼고, 그런 가계부를
사실대로 써야 되잖아요. 내가 돈 벌이 얼마고 쓴 거 얼마고. 그러면 가계부를 사실대로 쓰지 않고요. 거기에 이렇게 가공을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하지, 화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 분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분칠하듯이 분칠한다 그래서 분식이라고 예, 하나요? 회계 장부를 분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용을 시키는 거죠. 미용을 시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계 사기인데 가계부를 사기친 건데 그걸 이제 분식이라는 멋진 말로 하니까 범죄 사실 같지 않지만 이 사실대로 써야 되는 가계부를 이렇게 꾸며내 가지고 한 걸, 그 범죄 사실 하나. 그게 뭐 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회계 사기.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주식 회사에는 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회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식의 가격이 시장에서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팔릴 때 정확하게 그 가격이 얼마짜리인가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꾸며낸 거예요. 1,000원짜리를 5,000원짜리처럼 만들어. 그래, 그 두 가지 범죄,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주식의 가격을 꾸며내는 거. 그 두 가지 범죄 사실로 지금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에버랜드하고 삼성물산 합병을 시도를 했잖아요. 아니 그 에버랜드도 굉장히 큰 회사고 삼성물산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왜 두 개의 회사를 왜 굳이 합병을 시도를 했을까요? 합병을 했을까요? 예. 우리 작가님도 에버랜드는 가보셨을 것 같은데 에버랜드는 많이 가봤죠.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 그때 용인 자연농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만들어질 때 용인 자연농원이라고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게 참 우리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뭐 그런 데였던데 그게 이제 이름이 전 국민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던 곳 자연농원. 지금도 뭐 에버랜드 에버랜드, 하면 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인데 그 자연농원이 에버랜드로 바뀌었고 에버랜드를 2014년 경에 제일모직이라고 또 이름을 바꿉니다. 네. 회사 명칭을 바꿔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에버랜드 제일모직 해봐야 그렇게 큰 회사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네. 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왠지 에버랜드보다는 제일모직보다는 큰 회사로 보이는데 이 삼성물산이 왜 큰 회사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회사가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게 뭐 100% 소유는 아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회사가 삼성물산이에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재용 씨가 그러니까 에버랜드이자 이름을 바꾼 제일모직의 소유자이기는 한데 삼성물산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성물산에 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삼성물산에 지분이 없고 그러니까 제일모직, 에버랜드 제일모직 같은 회사예요. 제일모직 회사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요걸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일모직의 주식과 삼성물산의 주식을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두 회사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회사를 얄팍하게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분식회계, 그러니까 회계 사기도 나오고 그다음 시세 조정해가지고 주가도 조작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이재용 씨가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싶어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싶다는 거는 결국 자신의 지배 구조 안에 삼성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다 넣고 싶었는데 삼성물산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합병을, 두 개 회사의 합병을 통해서 삼성그룹에 있는 모든 계열사들을 다 자신의 손아귀에 다 쥐게 된 그런 범죄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날로 먹었던 거. 예, 그렇군요. 아니,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날로. 예. 우리 변호사님들도 날로 먹었다는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는군요. 예. 그러면 자 이제 며칠 전에 또 이재용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예. 구속영장이 기각 사유. 그러면 구속영장 사유는 무엇이었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기는 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뭐 술 마시고 사고를 치면 가끔 그런 뭐 유치장에 가거나 구치소에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경찰이 딱 와가지고 이제 우리 이 작가님이 음주운전이나 기타 잘못을 저질러서 딱 잡아가잖아요.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 갇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직접 때린 거를 봤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사람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형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둬놓는 게 그러니까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받기 전에는 가둬놓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항상 이렇게 심사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 그거를 구속. 네, 그래서 구속영장 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속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구속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보냐면 첫째, 도주 우려가 있느냐, 도망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증거를 없앨 것 같냐. 그러니까 있는 증거를. 그리고 세 번째가 웃긴 건 이제 주거 부정.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은 또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구속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거 부정은 뭐 아닐 것 같습니다. 주거 부정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주 우려. 그 도주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 온 국민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증거인멸할 염려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느냐 봤을 때는 사실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는 해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증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증인들이 다 자기 회사 직원들이거나 거래업체거나 할 텐데, 그런 거래업체들이 말을 맞추거나 하면 증거인멸 우려는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범죄가 중요하면 도망갈 염려도 많고 증거인멸할 염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범죄 혐의가 수조 원 가량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 구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판사님께서는 이제 재판부에서는 구속 사유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듯이 주거는 확실한 거가 어디 사는지는 확실하고 도망도 어디 못 갈 것 같고, 근데 이제 구속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도 뭐 거의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구속을 기각시킨 거죠. 그러니까 구속을 안 시킨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증거인멸할 우려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범죄도 중대한데 그런 부분은 약간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재판으로 들어가기 이제 그 전인 거고, 재판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청구하지 않았느냐는 결국 수사의 하나의 방법인 거죠. 예, 수사의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인신 구속해서 사람의 몸을 구속해서 그 수사를 하는 그런 그 인신 구속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행이 구속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그 약간 페널티의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구속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페널티의 느낌이 있잖아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뭐 이것도 사유가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제 느낌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얼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걸 갖고서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하고 또 구속이 신청이 되고 또 기각이 되고 하는,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까지 다른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 아주 작은 범죄, 생계형 범죄만 저질렀어도 아주 엄벌에 처해지잖아요. 근데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그 금관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무지막지한 이런 범죄였단 말이죠. 뭐 살인죄, 강도, 강간 이런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악질의 범죄였는데, 이재용이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건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뭐 주거 부정 이런 게 없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법 정서라고 해야 되나요? 법적인 상식 이런 걸로는 사실 납득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죄의 중대성이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한데 또 그렇게 보면 재판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판사님들은 이 사람을 꼭 구속해야 되나? 이런 것도 약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는 순간 삼성이 멈춰버릴 것 같고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버릴 것처럼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사님도 당연히 보실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을 이렇게 범죄는 중하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구속해가지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약간은 물러서신 것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자극적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보도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조중동을 비롯해가지고 삼성을 옹호하는 수많은 언론들, 그 언론사들은 사실 삼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처먹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회사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다른 회사들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간간히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유독 삼성이나 어떤 재벌, 대기업, 대그룹 뭐 이런 데서 저지른 범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는 얘기가 경영상의 막대한 중대한 손실이 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은 이재용 회장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재용 회장이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은 그 밑에 임직원들이 다 일을 하고 그 밑에 또 사장단, 이재용 밑에 있는 사장단들이 다 결정을 하고 일을 하는 거지 이재용이 일을 하는 건 없어요. 저는 삼성에서 21년 동안 일을 했지만 20년 넘게 일을 했지만 난 이재용 얼굴 코빼기 한번 보지도 못했고 그쪽에 구조본이나 이런 데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재용 얼굴 한번 봤냐라고 물어보면 딱 한 번인가 본 것 같다. 5년 동안 거기에서 일한 직원들도 회사에 안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자택에서 근무한다 그러는데 자택에서 무슨 근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정말 불만인 건 뭐냐면 옛날에 최태원 회장도 그렇게 해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 풀려났고 그 다음에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 있잖아요. 김승현 회장은 자기 아들이 룸사롱에서 술 먹다가 행패를 부렸는데 룸사롱의 그 종업원들이 그 행패 부리는 거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때린 거예요. 근데 룸사롱 직원들을 다 불러다가 남산인가 어디론가를 불러다가 막 주먹으로 패버렸죠. 김승현 회장 한화그룹에 주먹으로 패고 야구 방망이로 패고 그런데도 그 사람은 또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조폭하고 다를 바가 없는 조폭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굳이 이런 재벌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범죄는 왜 이렇게 봐주기식으로 계속 그냥 가느냐 이거죠. 대기업 총수들 없어도요 일은 그 직원들이 다 합니다. 직원들이 다 하는 거고 임직원들이 하고 사장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총수들 없어도 회사는 돌아갑니다. 심지어 이재용 회장 구속됐다고 그랬을 때 주가가 올라갔어요. 세상에나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여러 번 구속되면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 그래 맞아요. 여러 번 구속되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구속되기를 우리가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구속되세요. 아니야 삼성 주식 투자들을 위해서 구속돼. 만약에 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이가 제대로 세금을 냈다면 보통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만약에 제대로 세금을 냈다면? 제가 세법을 공부하진 않고요. 찾아봤어요. 이렇게 보통 회계사님들이 이렇게 해놓은 걸 세무사님들 해놓은 걸 보니까 5조 원. 세금? 세금 5조 원을 오뚜기 얼마 전에 상속이 있었을 때 거기 한 9천억 정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조 원이랍니다. 그래서 오뚜기는 사실 가뚜기라고 부르잖아요. 세금도 제대로 잘 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없는 회사로 되게 유명한 곳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12조 정도 썼다고들 얘기들 하더라고.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으셨잖아요. 그게 12조 정도라고 하는데 세금으로 5조 원. 그걸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삼성의 분기 매출이
그러니까 1년 매출이 아니고 1년 매출 1년 순이익이 아니고 분기 순이익. 분기 순이익이 100몇 조, 200몇 조 이렇게 되는. 100조. 네. 아니 100만 원도 저기. 통장에 지금 100원도 없는데 나는. 네. 5조 원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만약에 정상적인 합병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상속을. 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한테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게 아니니까 상속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조 원이니까 그 5조 원을 또 이제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해서 했던 게 우리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상속세를 자기 재산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내는 게 아니니까 더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삼성이 삼성전자가 100조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재산에서 5조를 내야 되니까 뭐 자기 재산에 뭐 주식이 10조 있으면 그걸 팔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대납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내기 싫어서 꼼수를 쓰는 겁니다. 아마 삼성이 내는 거였으면 아마 그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돈으로 내야 되니까. 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의 회사 돈으로 내게 된다면 또 이제 회계에서 이제 다 밝혀질 수 있어서 그렇군요. 야, 이재용이가 한 달 전에 갑작스럽게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한 게 있었잖아요. 그 기자회견 하면서 뭐 앞으로 뭐 제대로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뭐 노조도 인정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사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갖고 또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 쪽쪽 빨아주고 난리가 났었죠. 예. 근데 그 기자회견을 왜 하게 됐으며 그리고 그 기자회견이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 부분이 있나요? 아까 우리 이 작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쪽쪽 빨아줬잖아요. 뭐 전문용어로 쪽쪽 빨아줬어요. 준법 감시인도 뭐 만들겠다, 노조도 해방 안 놓겠다, 막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 이미지의 어떠한 재고보다는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이미지 세탁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서 뭐 깊게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노출되다 보면 여론이 이제 우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여론의 결과가 이제 그런 여론을 또 만들어낸 아마 계기가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으니까 그랬을 때 자기 우호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모습, 이미지를 좋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노조도 만들겠다. 그다음에 노조도 허용한다. 준법 감시인 들어보셨어요? 준법 감시인이라고 이 회사가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는 사람을 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다른 사람이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준법 감시인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잘 모르니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봤으면 제가 정말 준법 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진짜 사업 잘하려고 하는데 왜 또 잡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면 이번에 또 우리 이재용 부회장 삼성 쪽에서 수사심의 뭐 청구를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솔직하게 제가 변호사지만 그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검찰에 그런 제도가 있대요. 원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막 얘기했던 게 너무 검사가 혼자 기소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화돼 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동 거는 장치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둬가지고 이제 검사한테 그거 기소하면 안 되겠어요, 수사하면 안 되겠어요라고 이렇게 충고를 할 수 있는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검사한테 그건 기소하면 안 되겠어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근데 그걸 이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신청을 한 거 이재용 부회장이. 그 수사 기록만 해도 한 10만 장 가까이 된다는 그 기록을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거 보여드리고 이거 기소하면 돼요 안 돼요라는 걸 물어보겠다는 그거를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10만 장. 10만 장 가까이 될 것 다 신청해야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했는지가 또 읽히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10만 장을 본 것보다도 이렇게 언론 보도 자료 같은 걸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진짜 이번에 진짜 법 지키면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기소하는 게 맞을까 또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거 자체가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그런 절차, 그런 과정들. 그것까지 사법부에서 이제 보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사법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기엔 여론이 많이 부담이 됐을 거는 같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계속 여론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삼성이나 뭐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삼성이 우호적으로 변하는 과정들이 제 눈에도 보였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뭐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니까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군요. 저기 삼성물산하고 에버랜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제일모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이 합병을 해서 제일모직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기억이 나냐면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은 사실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그룹 내에서도 매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존재감이 별로 없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왜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갔냐라고 하면 삼성그룹의 원로들이 삼성그룹 출신들 원로들이 대부분 다 제일모직에서 한자락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원로들이 제일모직 이름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에버랜드라는 이름을 버리고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합병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이제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이제 했나요? 그때 당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잘 모르고 우리가 알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를 소유한 되게 큰 회사잖아요. 가치가 많은 회사고 제일모직은 뭐 아까 에버랜드 우리가 아는 자연농원 회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회사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두 회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치도 똑같이 한 주라도 이제 제일모직 회사 한 주랑 삼성물산 한 주의 가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대1이 아니죠.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놀이동산 주식이랑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회사랑 그 주식 가치가 같겠어요. 그러면 억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가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그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억지로 두 개를 끼워 맞춰야 돼요. 1대1로.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오케이 하고 손을 들어준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고 그 가치가 같지 않다라고 해서 드러낼 수 있는 이제 왜냐하면 거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대주주거든요. 지분이 많은 회사니까 충분히 그거를 못하게 막을 수 있었는데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이 주식이 1대1이래 갔네 하고 인정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 연금 낸 걸로 만들어진 공단이잖아요, 국민연금이. 근데 거기에서 그 공단이 국민연금이 우리 세금이죠. 어떻게 보면 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회사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그 회사가 우리 돈 가지고 재산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다. 국민의 세금을 다 까먹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우리가 내가는 세금을 다 까먹으니까 손해 본 거죠. 투자를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가서 국민연금이 합병할 때 가서 문제 제기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했었으면 합병도 못했을 거고 우리 재산을 지켰을 텐데 그거를 나 좋아 1대1이네 니들 합병해라고 이제 인정을 해줘 버린 게 제일 큰 잘못입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죠. 아니요, 쉽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었군요. 네, 대주주가 이 그 말도 안 되는 합병 요건에 대해서 그냥 손을 들어줘 버렸다. 1대1로 손을 들어줘 버렸다.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군요. 예.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계속 많이 이제 언급이 됐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부정 비리의 뭐 어떤 내용이나 핵심 뭐 이런 건 뭐가 있나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아까 얘기 나왔던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려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일모직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재산이 많으면 결국 제일모직의 재산이 많아지고 그 많아진 재산은 1대1로 해가지고 교환하는 거예요. 합병하는 거였잖아요. 삼성물산이.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난 회사여야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은.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도 회계를 장난하는 거죠. 화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장래 가치도 아주 큰 회사라고 그것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이 부풀려지면서 제일모직의 자산이 부풀려진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회사고. 근데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뭐 이거 이제 나는 몰랐다. 보통 이제 그런 나는 몰랐다. 직원들이 다 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이제 도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또 법정에서 그렇게 또 진술을 한 건가요? 실제로? 지난번에 그 삼성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게 좀 그런 게 진짜 무능하잖아요.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그런 분을 이렇게 회사의 CEO, 부회장으로 맡겨두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게 아닌가. 그런 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몰랐다면 무능하고 멍청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 거대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 책임자, 최고 오너로서 있을 자격이 안 되는 거고 진짜 몰랐다고 한다면 알았다고 하면 부정부패의 핵심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예. 무능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무능을 주장하고 있다. 몰랐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이 되네요. 그러면 구속영장은 이제 기각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 수사는 다 끝난 거고.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제 계속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쟁점이나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재판되는 건 맞는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거기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최악의 상황은 그거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보고 기소하지 마라. 구속을 떠나서 기소하지 말아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검찰에서 완전히 그 말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진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거기다가 두 번째 단계로 이재용 부회장은 범죄가 없는 것 같으니 기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검사한테 얘기를 하면 검찰에서는 되게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될 최악의 상황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을 거는 같고요. 재판이 뭐 이제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게 저는 이걸 기사를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뭘 분식회계에 된 자료들을 이렇게 창고에다가 사무실 마룻바닥에다가 묻어놓고 뜯어내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저는 무슨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이뤄지고 그걸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이 삼성의 재판은 삼성과 관련된 재판은 대한민국의 수사부터 시작해서 재판까지 새로운 항상 기록과 역사를 쓰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록을
펼칠지가 조금 궁금한데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증거 자료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렇게 회계 장부를 사기치는 거,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을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장난친 거, 주식 가격을 장난친 거 가지고는 그게 그 액수가 또 수조 원대에 달하고 한 걸 보면 아마 이제 범죄 혐의가 밝혀진다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더라도 실형이 나오진 않을까 싶습니다. 뭐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그렇게는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집행유예가 아니고. 네, 이거는 지난번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저기 뇌물액이 아마 80매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집행유예로 2심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이제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이제 2심 재판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것도 뭐 그거는 집행유예가 나와도 그 액수에서, 근데 지금 이거는 액수가 너무 크고 아니 범죄 사실만 정확하게 밝혀진다면 실형이 불가피할 거는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는 또 비교가 안 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그 최순실이가 어제 그 징역 18년에 그 다음에 벌금 200억인가 이렇게 됐잖아. 예, 추징금이에요, 벌금이에요? 추징금이죠. 아. 뇌물로 받은 거를 돌려주는 거니까. 뇌물로 받은 거를 돌려준다는 거는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다가 그거를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에다가. 뺏기는 게 아니죠.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그렇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는데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뇌물을 받은 최순실이는 어쨌든 그렇게 추징금도 받고 또 실형도 살게 되고 그러는데 그 관련된 재판으로 지난번에 이재용이는 집행유예로 나왔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실형을 살고 돈을 준 사람은 그때 정유라한테 이제 승마 기금인가 말 사주고 그다음에 뭐 승마 기금인가 뭐 거기에다가 뭐 해준 그걸로 재단에 돈 내고. 아주 좀 되게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나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어쨌든 깜빵에 가 있는데 깜빵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준 사람은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동등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쨌든 돈을 준 사람을 더 세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저도 맨날 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면 진짜 대한민국이 큰일 날 것처럼 보여요. 기사만 보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제가 이 법을 하는 사람도 막 불안하고 큰일 날 것 같은데 보통 다른 분들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보도를 자꾸 접하다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절대 감옥 보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저는 지금 좀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 최서원 씨죠, 이름 바꾸셔가지고 최서원 씨는 감옥 가든 말든 뭐 아무도 관심도 없잖아요. 이제 관심 없는 사람. 관심 밖의 사람.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뭐만 이만큼만 하면 또 기사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중동이나 뭐 이제 삼성으로부터 광고 받아 처먹는 놈들, 그런 회사들이 그 이재용에 대해서 안 좋게, 삼성에 대해서 안 좋게 기사가 나가면 자기네들 광고 못 먹을까봐, 광고 안 줄까봐.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권력이라고 하면 여기 검찰 권력, 그다음에 사법부 권력, 그다음에 언론 권력, 그다음에 재벌 경제 권력, 이런 권력들, 이 핵심적인 권력들이 다수가 아니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주 소수의 일부의 소수인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서로 다 연결고리가 있고,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해서든 끊기는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재벌을 이렇게 더 이상 비호하고,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도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삼성이 위기가 있었죠. 예를 들면 김용철 변호사 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고, 뭐 무슨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 태안의 그 기름 유출 사건, 그것도 삼성이 저지른 거였죠.
삼성 유조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끄떡 없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고, 그런데 삼성은 사실 태안에서 그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도 어민들을 향해서 제대로 사죄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해줬죠. 제대로. 어민들은 정말 그때 우리나라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진다, 50년 동안은 바다가 재생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온 국민이 팔을 걷어붙이고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기름을 닦고 해서 정상화시킨 100만 명. 그중에 저도 한번 갔었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국민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삼성이 구속이 되더라도 나라가 잘못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은 반드시 구속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삼성그룹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도 이재용이 구속이 되건 말건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 매일매일 처리하고 일 처리하고 뭐 업무하기에도 버겁고 바쁘기 때문에 이재용이 구속되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해요. 자신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면 회사는 돌아가요. 회사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재용 때문에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경영에 위기가 생기고 그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택도 없는 일이에요. 이재용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별로 하는 일 없어요. 무능하다고 자기가 주장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이 몰랐다고 무능하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경영에 왜 위기가 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가 여기서 오늘 서초동에서 또 이제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 응징본부의 이름으로 15일째 지금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찰개혁의 첫걸음을 뛰는 게 바로 윤석열 퇴진인 거고, 윤석열이 퇴진한다고 해서 모든 검찰개혁이 완성된다,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고요. 예,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근데 검찰과 짜고 치는 언론들, 그 다음에 재벌과 짜고 치는 언론들, 검찰과 또 재벌과 사법부가 이렇게 짬짬이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소수의 기득권 막강한 권력들, 이 기득권들의 막강한 권력 구조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비리, 이런 고리를 끊어보자는 거죠. 이런 연결고리,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막강한 소수 5천만 국민의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면 좀 과하나요? 1%도 안 되는, 사실 1%도 안 되는 그 소수의 권력자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죠. 그 소수의 권력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 권력, 재벌 권력, 검찰 권력, 사법 권력, 이들의 그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이번에는 한번 끊어봅시다. 예, 그죠? 야, 변호사님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아무 말씀이나 다 좋아. 아무 말이나.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참 우리 사법제도, 검찰제도에서 저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관예우 같은 거 경험할 때.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억울한 건 요만큼도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더 얼마나 진짜 미치지 않을까. 전관예우 사건하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 변호사가 전관예우 받을 때 전관예우 받는 그 검사나 판사 출신의 어떠냐면 막 판사님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든 잘못했든은 뭐 변호사가 뭐 잘못하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날 막 뭐라고 하는데 특히 의뢰인이 보고 있는데, 근데 상대방 변호사님이 전관 변호사님이시면 엄청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도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되게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모멸감도 느끼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민감하게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일반 어떤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상대방 변호사님이 전관예우 변호사님을 상대방 구했고 우리 변호사는 그냥 이렇게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를 딱 맡겼는데 재판 결과에 이기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변호사가 열심히 일해서 제가 뭐 이겼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 의뢰인조차도 이게 맞는 거야라고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그런 걸 느꼈을 때 우리 의뢰인은 뭐 10배, 10,000배는 더 느끼지 않았을까. 예,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판사님들, 검사님들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많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몇몇 분들이 우리가 제도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런 분들이 또 어떤 제도를 또 뭐라고 하지?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신 이런 뭐 판사님들, 검사님들이 우리 제도를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주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법농단 사태를 봐도 그러신 분들이 그 제도의 핵심에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저는 그런 게 더 문제가 아니고 성실하게 일하는 좋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자님들도 좋은 기자님들 뭐 여기 작가님도 있으신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왜 항상 그 제일 중심에서 모든 걸 이끌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초심 선생님이나 이덕신 작가님 서울의 소리에서 바꾸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인데 아무튼 그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은 거고요, 사실. 예, 저도 작은 힘을 보태고 싶은 거고 제가 삼성에서 받았던 연봉이나 급여하고 여기에서 지금 일하면서 받는 어떤 수고비 쪽으로 받는 거 급여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수고비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리고 만약에 뭐 일반 기업 그리고 일반 기업으로 가더라도 여기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스펙이 그래도 삼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서 이 일을 하는 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작은 어떤 일조를 하고 싶은 그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도 저를 참 많이 응원하고 지지를 해줍니다. 단지 돈만 좀 많이 벌어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음 달에 이제 책이 한 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책이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여기서 다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우리 저 강윤경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십니다. 지역위원장.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 여기 서초동에서 변호사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정산입니다. 정산. 강윤경 변호사 대표 변호사죠. 정산 변호사, 정산 법무법인, 법무법인 정산의 대표 변호사님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용하실 일 있으면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 꼭 찾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